참아줬는데 왜 더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군가 날선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명절에 친척 어른이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가족이 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참을수록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해할수록 더 함부로 대합니다. 배려할수록 더 깊이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당신의 침묵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음을 허락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그 착각을 깨뜨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시당하는가? 그 역설의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강아지가 짖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낯선 사람은 조심합니까? 아니면 더 다가옵니까? 더 다가옵니다. 반응이 없으니 괜찮은 것이라 판단합니다. 사람 사이도 같습니다. 무례한 행동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허락된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옵니다. 당신의 참음이 상대에게 무언의 초대장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함부로 화내지 않지만 함부로 당하지도 않는다. 참는 것과 허락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참되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참되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참는 방법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대화의 운전대를 빼앗는 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당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황한 사람은 설명하고 변명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체스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보자는 상대가 공격해 오면 그 공격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수를 둡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상대가 감정을 올리면 당신은 감정을 내리십시오. 상대가 빠르게 밀어붙이면 당신은 천천히 멈추십시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그 순간 대화의 운전대는 당신 손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의 선비 윤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파 싸움이 극심하던 시절 어떤 쪽에도 끌려다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상대가 결정을 강요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마디가 어떤 격렬한 반박보다 강력했습니다.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단단한 방어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많은 위협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에게 내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상대는 내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다. 그 깊이가 곧 너의 힘이 된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3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평정심이 최고의 반격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무반응의 바위가 되는 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비아냥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했다. 내가 이겼다. 당신의 화가 상대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증거를 당신이 직접 건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야 낚시꾼이 낚아올립니다. 미끼를 물지 않으면 낚시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비아냥이 미끼입니다. 그 미끼를 물지 않는 것, 그것이 무반응의 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한 톤 낮추십시오. 말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 건조한 한마디가 끝입니다. 더 설명하지 마십시오. 더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뒤에 당신이 할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망해지는 것은 상대입니다. 공을 던졌는데 아무도 받지 않으면 던진 사람이 어색해집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 원리를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나치 군인들이 어떤 모욕을 가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자유이다. 상대의 무례함과 내 반응 사이에 그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공간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동안 수많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를 추락시킨 자들은 유배지에서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모욕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례한 자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대응이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역할의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척, 매일 마주치는 이웃, 피할 수 없는 모임의 그 사람, 아예 관계를 끊기에는 복잡한 인연들, 그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정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입니다. 정적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능적 관계는 역할만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마음은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좋군요. 이 정도의 사무적인 예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통해 필요한 것은 오고 가게 하지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역할의 거리가 바로 그 성벽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가게 하되 내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친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는 마음을 열었고 먼 나라와는 예의 있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명확한 구분이 제국을 오래 유지시킨 힘 중 하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을 감시하는 자도 있었고 모함을 퍼뜨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들 모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친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대하고 마음은 학문과 두 아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어진다. 마음에도 크기가 있으니 줄 곳을 잘 가려야 한다.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예의만 주어도 충분하다. 오늘부터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음을 주는 관계인가? 역할만 수행하는 관계인가? 그 구분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군가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당신이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함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반사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미안합니다가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맞았다는 증거를 당신이 직접 건네준 것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군. 저 사람은 미안해하고 있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군. 가짜 사과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잘못이 없다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가짜 사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공이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겠지. 사실은 힘든 게 있어서 저러는 거겠지. 그 배려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 할수록 그 사람의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을까?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 쓰레기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이미 밖에 있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이면 냄새를 맡는 것은 당신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해하려 할수록 그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구나. 고장난 시계처럼 저런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사람이구나.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시계가 틀렸음을 알고 당신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사과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사과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그 기대가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갑니다. 그 사람은 사과했습니까?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에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논리 안에서 자신은 늘 옳습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아무리 주어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나무가 이미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기다리는 것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주인에게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마라. 타인의 사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에 나의 평안을 걸지 마라. 사과받을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이제 당신의 평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나에게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내 남은 시간을 그들에게 인질로 맡겨두는 것이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질에서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 사과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과 무관하게 나는 평온할 것입니다. 그 선언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참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도록, 대화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는 무반응의 바위가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인연에는 역할의 거리를 두는 것, 잘못 없는 곳에 가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무례한 사람의 에너지를 내 마음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과받을 기대를 내려놓는 것.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때 3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평정심이 어떤 반격보다 강력합니다. 둘째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고장 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사과가 있다면 오늘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나는 오늘부터 평온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당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평생 배려하며 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귀한 배려를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상대와 투명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품격 있는 노후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